여러분 동네에 치과 몇 개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2024년 기준 전국 치과 병의원 수가 약 19,383개입니다. 편의점이 약 5만 5천 개니까 편의점 3개당 치과 하나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로 문을 연 치과가 702곳이에요. 같은 해 문을 닫은 치과가 590곳입니다. 100곳이 열리면 84곳이 닫히는 구조예요. 거의 열자마자 닫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개원한 치과의 운영기간 중앙값이 3.4년이에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개원한 치과는요, 중앙값이 2.5년으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에 개원한 치과는 평균 약 13년을 버텼어요. 지금은 그 5분의 1도 못 버티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치과를 안 가서?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세겹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하나씩 벗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치과에 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겹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10년에 활동 중인 치과 의사가 약 2만 930명이었어요. 2024년에는 2만 8,836명입니다. 14년 사이 약 38%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도 그만큼 늘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국민 1인당 치과 외래 진료 횟수가 2013년에 1.9회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0회로 거의 절반이 줄었습니다. 의사는 38% 늘고 환자의 방문 횟수는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 과잉이라고 하죠. 시장에 파는 사람이 너무 많고 사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국 치과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9%예요. OECD 평균이 1.0%거든요. 거의 2배 빠르게 치과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OECD 20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0.4%, 영국은 0%예요. 핀란드나 덴마크는 오히려 치과 의사 수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만 유독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치과 의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치과 병의원 근무율이 93.7%입니다. 대부분이 개원을 하거나 치과에서 일합니다. 결국 한정된 환자를 점점 더 많은 치과가 나눠 갖는 구조가 된 거예요. 서울만 보면 치과가 약 4,928곳입니다. 경기도가 약 4,858곳이에요. 수도권에만 전국 치과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 더 열면 나머지 모두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치과의 평균 운영 기간이 약 5.2년인데 비수도권은 6.5년입니다. 수도권이 1.3년 더 빨리 문을 닫아요. 서울은 더 심해서 평균 4.9년입니다. 경쟁이 가장 심한 곳에서 가장 빨리 죽는 구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 과밀하면 가격 경쟁을 합니다. 천항사하고 할인 쿠폰 뿌리죠. 치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치과의 가격 경쟁은 편의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 겹으로 연결됩니다. 치과 수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급여 진료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을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임플란트, 교정,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이요. 2023년 기준 치과 외래 의료비 약 13조 원 중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건 약 4조 7천억 원입니다. 나머지 약 8조 3천억 원은 환자와 가게가 직접 내는 돈이에요. 치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치과의원 기준 36.3%밖에 안 됩니다. 의과의원은 57.3%예요. 쉽게 말해서
치과에서 10만 원어치 치료를 받으면 보험이 커버하는 건 3만 6천 원뿐이고 나머지 6만 4천 원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장률이 낮으니까 치과 입장에서는 급여 진료만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치과 급여 진료의 원가 보전율이 66%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강보험 기준으로 100원짜리 치료를 하면 실제 비용은 152원이 드는데 보험에서 받는 건 100원뿐이라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역마진이라고 하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체 의료 과목 중에서 치과보다 원가 보존율이 낮은 곳은 산부인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뿐입니다. 그래서 치과들이 비급여, 그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매달리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치과의 생명줄이에요. 2024년 기준 임플란트 건강보험 진료비만 1조 1,757억 원이고 비급여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볼게요. 여러분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나를 심었다고 해봅시다. 비급여 기준 평균 가격 약 12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12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재료비로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빠집니다.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20만 원 잡겠습니다. 다음은 기공비입니다. 크라운 만드는 비용이래요. 이게 약 8만 원에서 15만 원, 약 1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료 관련 직접 비용이에요. 벌써 32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의사 인건비와 스태프 인건비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보통 상담부터 최종 보철까지 서너 번 내원하거든요. 그 시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약 25만 원입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 임대료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에요. 진료 한 건당 배분하면 약 15만 원 수준입니다. 장비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CT 촬영기, 수술 장비 같은 고가 장비를 분할해서 계산하면 약 10만 원. 여기에 마케팅비 약 8만 원, 각종 세금과 보험료 약 5만 원이 더 빠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재료비 32만 원, 인건비 25만 원, 임대료 15만 원, 장비비 10만 원, 마케팅비 8만 원, 세금 5만 원, 합치면 95만 원입니다. 120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남는 건 약 25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이건 120만 원을 재배로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120만 원을 받는 치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치과신문이 치과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이 있어요. 현재 임플란트 수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77.8%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이 19.7%였거든요. 지금은 그 구간이 5.1%로 줄었습니다. 수가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더 심각한 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구간이에요. 10년 전 11.3%에서 지금 16%로 늘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가를 인하한 치과의사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52.7%가 치과 증가로 인한 경쟁 신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수가를 낮춘 치과의 70.4%가 수입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했어요. 가격을 낮췄는데 수입이 줄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죠? 경제학에서 이걸 바닥을 향한 경쟁, 영어로 race to the bottom 이라고 합니다. 가격을 서로 낮추다 보면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수가를 유지하거나 올린 치과는 66.7%가 수입이 동일하다고 했고 11.1%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안 낮춘 쪽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인터넷에서 임플란트 29만 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30대 직장인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잇몸이 아파서 검색을 했더니 임플란트 최저가 30만 원대 이런 광고가 쭉 나와요. 그래서 가장 싼 곳으로 갔더니 상담받고 나서 추가 비용이 붙어서 결국 100만 원이 넘었다는 분들. 또 60대 어르신들 중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된다고 해서 치과에 갔는데 보험 적용 임플란트는 기다려야 하고 비급여로 빨리 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수백만 원을 선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대형 네트워크 치과에서 임플란트 여러 개를 계약하고 선납금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과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른바 먹튀 치과입니다. 진료비를 미리 받고 치료는 중간에 끊기고 원장은 사라지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서만 이런 피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초저가 광고에 뜰려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바로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치과가 결국 버티지 못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아서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인데 자금이 바닥나면 그 순간 시장에서 퇴장하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겹이었습니다. 급여 진료로는 역마진이고 비급여의 핵심인 임플란트는 가격 전쟁 속에 마진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겹은 뭘까요? 오늘 2026년 5월 6일 바로 이 시점에서 터진 폭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전국 16개 보험사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했어요. 핵심 변화가 뭐냐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같은 항목들이 보장에서 빠진 겁니다. 이게 치과와 무슨 관계냐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5세대 실손에서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보장 한도도 연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쉽게 말하면 치과에서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비급여 치료를 줄이거나 미루겠죠. 이걸 경제학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의료도 결국 예외가 아닌 거예요.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 환자는 치료를 미루거나 더 싼 옵션을 찾습니다. 2017년 비급여 실손 총구액이 4조 8천억 원이었어요. 2023년에는 8조 2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치과와 정형외과 같은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이프가 막히는 겁니다. 치과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의 가격 경쟁은 심해지는데 환자의 지불 여력까지 줄어드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치과 의사는 OECD 평균의 2배 속도로 늘고 환자 방문은 절반으로 줄었다. 공급 과잉. 둘째, 급여는 역마진이고 임플란트 가격 전쟁으로 비급여 마진도 사라지고 있다. 수익 구조의 붕괴. 셋째, 5세대 실손 보험으로 환자의 지불 여력까지 줄어든다. 수요의 위축. 세 겹의 압박이 동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구조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의원과 정확히 겹칩니다. 한의원도 공급 과잉에 수익 구조 왜곡에 비급여 시장 축소까지 세 겹의 압박을 받고 몰락했어요. 더 과거로 가보면 동네 침구사들이 사라진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쟁자가 들어오고 기존의 정체성은 희석되고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패턴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경쟁자가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쪽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치과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은 0.4%입니다.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독일은 치과의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진 않지만 공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비급여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치과 기본 진료의 대부분이 공적 건강보험으로 커버됩니다. 임플란트도 보험에서 일정 부분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을 바닥까지 깎을 유인이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치과 의료 수가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같은 난발치 시술 기준으로 독일의 수가가 한국의 약 4.1배입니다. 미국은 11.6배예요. 같은 치료를 하는데 한국 치과가 받는 돈은 독일의 4분의 1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경쟁까지 심하니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해볼 때요.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 아시죠? 타이어 4짝 교체하면 보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하나가 몇 시간에 걸친 정밀 수술이에요. 의사가 턱뼈에 구멍을 뚫고 인공치아를 심는 겁니다. 감염 관리부터 마취, CT 촬영, 보철 제작까지 수개월의 과정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격이 타이어 교체의 2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 30만 원짜리가 실제로 광고되고 있거든요. 타이어 하나보다 싼 가격에 의사의 수술을 받는 구조가 정상일까요?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비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이건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신뢰를 쌓은 동네 치과와 대형 네트워크 치과만 살아남고 중간 규모 치과가 가장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개원 대비 폐업 비중이 55%를 넘었고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둘째, 치과의 역할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면 가는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안 아프게 관리해주는 곳이 살아남을 거예요.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 치과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치과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치과 업계에서는 시술에서 관리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주 관리, 정기검진 중심으로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치과가 늘고 있어요. 셋째,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치과 급여 원가 보존율이 66%인 상태에서 의사들에게 비급여로 내몰리지 말라고 하는 건 모순이에요. 건강보험 수과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없으면 치과의 가격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손보험 세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부터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이 50%로 올라가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는 아예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기존 1세대나 2세대 가입자분들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까지 비교하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해요. 2번째입니다. 치과를 고를 때 가격이 아니라 설명을 보세요. 임플란트 얼마 이런 가격 광고에 끌려가지 마시고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몇 번 내원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는 치과와 그냥 싸게 해드릴게요 하는 치과는 전혀 다릅니다. 치과의사 1119명 대상 설문에서 초저가 임플란트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환자를 기만하는 과잉 미끼 광고라고 답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 행동이 24.3%로 그 다음이었어요. 치과의사들 스스로도 이 가격 전쟁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가격으로 환자를 끌어오는 치과가 아니라 신뢰로 환자를 붙잡는 치과가 결국 살아남을 치과입니다. 그런 곳을 골라야 여러분도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오래된 치과 하나쯤 있었잖아요. 간판도 낡고
인테리어도 오래됐는데 예약이 항상 밀려있는 그런 곳이요. 그 치과가 오래 버틴 이유는 장비가 좋아서도 아니고 가격이 싸서도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이가 아프면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부터 찾았기 때문이에요. 신뢰라는 자산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직업이든 어느 산업이든 본질을 잃으면 결국 시장이 먼저 압니다. 치과 이야기지만 사실 어떤 업종에도 통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치과 가격만 보고 선택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믿고 가는 치과가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5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이번 변화가 여러분 보험료와 의료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숫자로 다 까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매일 하시는 일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메일 정리하고, 엑셀에 숫자 채우고, 보고서 양식 맞추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 일들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쓰시나요? 2026년 3월 11일,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 XAI와 테슬라의 공동 프로젝트, 6개월 내 사용 가능. 이 세 문장이 전 세계 노동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치는 AI입니다.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모든 사무작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지금까지 AI는 글을 써주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질문에 답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옵티머스는 다릅니다. AI가 직접 여러분의 컴퓨터를 조작합니다. 화면을 읽고 판단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순손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의 등장은 이 시계를 훨씬 더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정체를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디지털 옵티머스가 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진짜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옵티머스의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이 테슬라 하면 떠올리는 옵티머스가 있죠? 공장에서 걸어다니고 물건을 나르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말입니다. 테슬라는 이 물리적 로봇 옵티머스의 3세대 모델을 올 여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대당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 약 2,700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죠. 2026년 내 약 15만 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로봇이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대체한다면 사무실에서 화이트 칼라의 일을 대체할 존재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디지털 옵티머스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의 몸이라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사무실의 두뇌입니다. 하나는 손과 발로 일하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로 일합니다. 머스크는 이 둘을 합쳐서 기업 전체를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머스크는 이 시스템을 인지심리학의 개념을 빌려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제안한 건데요. 시스템 1은 직관적이고 빠른 반응입니다. 길을 걷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생각 없이 피하는 것처럼요.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깊은 사고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계약서를 검토할 때 머리를 쓰는 방식이죠. 디지털 옵티머스는 이 두 시스템을 AI로 구현한 겁니다. 시스템 5의 역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XAI의 거대 언어 모델, 그록이 맡습니다. 그록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뭘 해야 할지 지시를 내립니다. 시스템 1의 역할, 즉 화면을 보고 즉각적으로 클릭하고 타이핑하는 실행은 테슬라가 개발한 AI 레이어가 담당합니다. 이 레이어는 컴퓨터 화면의 영상 데이터와 키보드, 마우스 입력 신호를 5초 단위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5초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를 하면 5초 안에 AI가 그걸 인지하고 따라합니다. 기존의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불리는 기술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 작업만 했습니다. 엑셀 A열의 숫자를 B열에 복사하라. 이런 단순 명령이죠. 하지만 디지털 옵티머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면의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결산 중에 예상치 못한 오류가 뜨면 기존 RPA는 멈춥니다. 디지털 옵티머스는 오류를 읽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기술을 만드는 게 머스크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으로 AI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오픈AI는 CUA,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오퍼레이터를 출시했죠. 구글도 딥마인드의 마리너를 개발 중입니다. 와튼스쿨의 에단 몰릭 교수는 현재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엔트로픽, 구글, 오픈AI가 공동 1위이고 xAI는 약 7개월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도 이 분석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xAI는 올해 안에 따라잡고 3년 내에 2등이 누군지 보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필요할 정도로 앞서 나갈 것이다. 전형적인 머스크식 과장이죠. 하지만 이 과장 뒤에 있는 전략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실제로 도입되면 기업의 돈은 어떻게 흐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원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한국 기업의 평균 연봉이 약 4,200만 원입니다. 100명이면 연간 42억 원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 후생비를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이 50억 원이 회사 전체 매출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100명 중에서 사무직 비중을 약 60%로 잡으면 60명입니다. 이 60명이 하는 일을 크게 분류하면 데이터 입력 및 정리, 보고서 작성, 이메일 응대, 일정 관리, 회계 처리, 인사행정 등이죠.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화이트 칼라 업무의 약 60%에서 70%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인 작업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노리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60명 중 절반인 30명의 업무를 AI가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명의 연간 인건비는 약 15억 원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기업용 구독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RPA 솔루션의 비용을 참고해보면 직원 유명을 대체하는 자동화 비용은 연간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입니다. 30명분의 자동화 비용을 최대치로 잡아도 연간 3억 원입니다. 15억 원 대 3억 원. 기업 입장에서 연간 1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50억 원짜리 인건비 구조에서 디지털 옵티머스가 가져가는 건 3억 원이고 회사가 아끼는 건 12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기업주가 디지털 옵티머스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경영학에서 이걸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결과물을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사무직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테슬라에는 물리적 옵티머스 로봇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디지털 옵티머스가 사무 노릇을 분담하는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완전 자동화,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사무실까지 기업의 모든 기능을 AI와 로봇이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유일하다. 실제로 물리적 로봇과 사무용 AI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현재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볼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xAI 사이의 이해 충돌 논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디지털 옵티머스의 진짜 맥락이 보입니다. xAI는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AI 회사입니다. 테슬라와는 별개의 법인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xAI에 약 20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는 이 두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4년 6월,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의 AI 인재와 자원을 자기 개인 회사인 xAI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머스크 본인이 2024년 9월에 테슬라에 xAI는 필요 없다, 테슬라의 AI가 더 크고 강력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뒤인 지금
XAI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한 겁니다. 완전히 모순되는 행보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이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이면서 동시에 XAI의 최대 주주입니다. 두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주주들이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은 논란대로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 자체의 파급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아니더라도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이겁니다. 내 일자리는 안전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야근하며 보고서 쓰는 대리님들 계시죠? 매달 받는 월급이 약 35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분이 하루에 하는 일의 60%가 데이터 정리와 보고서 양식 맞추기라면 디지털 옵티머스는 그 일을 연간 500만 원에 24시간 쉬지 않고 합니다. 또는 중소기업 경리 담당자분들 계시죠? 전표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정리하고 월말 결산 때마다 밤새는 분들. 이 반복적인 업무야말로 AI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분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일. 이미 많은 기업에서 AI 챗봇으로 1차 응대를 대체하고 있는데 디지털 옵티머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에 업무를 배분하고 후속 이메일까지 보내는 것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창의성과 판단력은 대체 못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 업무에서 창의적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다는 겁니다. 맥킨지의 분석처럼 사무직 업무의 60%에서 70%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입니다. AI가 이 부분을 가져가면 기업은 창의적 판단이 필요한 30%의 업무를 위해 소수의 인력만 유지하면 됩니다. 결국 100명이 하던 일을 30명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70명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거나 새로운 일자리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노동자의 재교육 속도를 앞지를 때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죠.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때 수직공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계는 수직공보다 훨씬 많은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화는 블루칼라, 즉 육체 노동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자동화는 화이트 칼라, 즉 지식 노동을 대체합니다. 재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벨리오 랩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사이 화이트 칼라 신규 채용 공고가 12.7%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기기사, 배관공 같은 블루칼라 직종의 연봉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기사의 평균 연봉이 약 15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AI가 사무실을 대체하면서 오히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현장 기술직의 가치가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을 나온 사무직이 블루칼라보다 연봉이 높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AI 에이전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유럽연합의 AI법입니다. EU는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처럼 고용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위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이 카테고리의 AI는 투명성 보고 의무, 인간 감독 요건, 차별 방지 검증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AI 규제에 상당히 느슨합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법은 아직 없습니다. 머스크가 디지털 옵티머스를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죠. 규제의 빈틈이 혁신의 속도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금융, IT, 법률, 제조, 4개 산업에서 약 10만 명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IT 개발자의 경우 생성형 AI 코딩 보조도구의 확산으로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용 규모가 약 45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3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디지털 옵티머스의 등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 하나의 출시가 아닙니다. 물리적 로봇과 디지털 AI가 결합해서
기업의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동시에 대체하는 완전 자동화 시대의 서막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머스크는 6개월 내에 디지털 옵티머스를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9월경이 목표입니다. 이때 실제 성능이 공개되면 AI 에이전트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옵티머스 3세대 로봇의 양산이 올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디지털 옵티머스와 물리적 옵티머스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면 테슬라의 기업가치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봇 회사로 재평가받는 거죠. 셋째, xAI와의 이해 충돌 소송 결과가 중요합니다. 주주 소송에서 머스크가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디지털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구조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인간관계의 조율, 창의적 문제 해결. 이 영역은 당분간 AI의 손이 닿지 못합니다. 둘째, AI를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지휘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AI 에이전트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엔트로픽, 오픈 AI, 구글,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까지 AI 에이전트 전쟁에 수혜를 받는 산업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머스크의 디지털 옵티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았습니다. 5초 단위로 화면을 분석하는 AI 사무원의 작동 원리를 파헤쳤고 기업의 인건비 구조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숫자로 추적했습니다. 머스크의 말이 항상 약속대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FSD 완전 자율주행도 몇 년째 지연되고 있죠. 하지만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AI가 사무실을 점령하는 건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직업과 함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AI 시대의 핵심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먼저 아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